추출 리틴을 너무 타이트하게 많이 가져간다면 커피 맛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오늘은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뭐 한 10잔 정도를 연속으로 뽑아왔어. 그러면 10잔째는 분명히 어제는 분명히 이런 맛이 아니었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서탑니다. 네, 오늘은 입문자를 위한 에스프레소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프레소와 그라인더를 더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라인더를 설명하는 이유는 입문자분들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마음 먹고 또 에스프레소를 집에서 추출해서 먹는다는 게 되게 번거로운 일들도 많고 그만큼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를 더 즐기려는 마음으로 이 머신과 장비들을 구매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잘 사용을 하시려면은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라인더를 더 잘 이해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제가 첫 강의 때 요거 사서 따라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보이시는 게 이제 CRM3605 가장 가성비고 가장 입문하실 때 낮은 가격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이고요. 요 옆에 있는 거는 iTap 40 그라인더입니다. 동일하게 입문자분들이 가성비로 구입하셔서 사용하기 좋은 그라인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에스프레소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12라는 회사에서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에스프레소란 한 잔에 6에서 9g의 원두를 사용해서 20ml에서 30ml의 커피를 추출하고 그거를 20초에서 30초 안에 9바의 압력으로 추출하는 것이 에스프레소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정의로 우리가 꾸준히 지금까지 커피를 배워왔어요. 근데 현대에 이르러서 지금은 이 기준이 조금 더 범위가 많이 넓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현대식 에스프레소 스타일로 한 번 더 정의를 하자면 에스프레소 한 잔은 7g에서 한 12g 정도의 원두를 사용을 해서 20g에서 50g 정도를 한 15초에서 한 40초 정도 사이에 6바에서 9바의 압력으로 추출하는 것이 에스프레소다. 그리고 온도는 한 92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3도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에스프레소라는 음료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시작하실 수 있고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이 가이드를 드릴 뿐이지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예전에 1, 2에서 정의한 에스프레소랑 크게 달라진 점은 굉장히 많은 바리스타들, 훌륭한 브랜드들이 커피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본인들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면서 더 자유도가 높게 이렇게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고 커피를 추출하기 때문에 좀 더 이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 머신은 그 에스프레소 한 잔을 잘 추출해낼 수 있도록 계속 발전되어 왔고요. 자, 그러면 에스프레소 머신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 자체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응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영상을 물론 집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보시겠지만 이제 카페를 창업하시거나 매장을 막 오픈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보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입문자를 위한 에스프레소 영상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포괄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굉장히 심플한 최초에 개발된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의 구조를 제가 좀 그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고온, 고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온을 위해서 에스프레소 머신 안에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 보일러가 에스프레소 머신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주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압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펌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와 펌프가 에스프레소 머신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그리는 이 구조는 싱글 보일러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거기에 한 70% 정도 뜨거운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일러의 온도는 한 120도에서 125도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급수가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펌프를 지나서 급수된 물이 보일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일러에 물을 채우겠죠. 보일러 안에 이렇게 히팅 코일이 있고요. 이제 그 보일러 안에 있는 물로 이렇게 그룹 헤드로 가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로 온수를 사용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70%가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략적으로 한 30%가 빈 공간이죠. 이 온도가 120도에서 125도로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수증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압력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수증기를 가져다가 뭘 쓰죠, 우리가? 겁나 못 그리죠? 스팀을 사용합니다. 네.
자, 그러면 구조가 이래요. 그러면 얘는 추출 온도를 어떻게 정할까요? 바로 보일러의 온도를 조정하면서 정할 수 있겠죠. 이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한 91도, 92도 정도의 물로 보편적으로 추출을 많이 하니까 그럼 92도의 물로 여기 추출수가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보일러의 온도가 120도에서 125도로 설정을 하면은 여기까지 뜨거운 물이 갈 때 한 92도로 맞춰진다 라고 설계를 했어요. 그럼 고객들이 추출수의 온도를 조절을 하려면 이 보일러의 온도를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추출수의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70도의 온도를 사용하고 싶을 때 이 보일러 온도를 많이 낮췄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스팀 압력이 같이 낮아집니다. 내가 추출수의 온도를 낮췄을 때 이게 일체형이다 보니까 스팀까지 영향이 가기 때문에 스팀을 틀었을 때 우유가 빨리 안 데워지거나 좋은 품질의 거품을 잘 못 만드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싱글 보일러 시스템에서는 이게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온수 노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 온수를 많이 사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 안에 있는 물이 빠르게 줄어들겠죠. 수위가 낮아지면은 어때요? 머신이 인식하고 다시 새로운 상온의 물을 급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차오르겠죠. 근데 그동안 또 히팅 시스템이 작동할 겁니다. 이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히팅하는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PID라고 하는데 PID가 작동을 해서 얘가 물 수위가 떨어졌네? 그러면 새로 상온의 물이 급수가 됩니다. 그러면 물의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럼 낮아지니까 PID가 물의 온도가 떨어졌다 하고 이렇게 코일을 히팅을 할 거예요. 그럼 얘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보일러의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추출수의 온도가 어때요? 낮죠. 낮아졌겠죠. 그러면 내가 에스프레소를 막 추출하고 있는데 일관성 있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수는 되도록이면은 영업 중에는 사용하지 마라 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온수를 그렇다고 너무 안 쓰면 어떻게 되냐? 물이 계속 고여 있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TDS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스케일도 더 빠르게 생길 수 있고 물맛, 커피 맛이 좀 달라집니다. 주기적으로 빼주는 건 좋아요. 영업이 다 끝나면은 온수 버튼을 한번 쫙 틀어줘가지고 보일러 안에 있는 물을 한번 깨끗하게 순환해주는 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업 도중에 이 온수를 많이 쓰는 거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다. 근데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새로 제가 다시 한번 정의한 에스프레소는 한 20g에서 한 50g 정도를 추출하는 게 에스프레소다 라고 말씀드리면 한 번 추출할 때마다 최고로 뭐 한 50g 정도의 물을 쓰겠죠. 그러면 에스프레소를 계속 추출하다 보면은 단시간에 많이 쓰면은 보일러에 있는 물이 또 떨어지니까 온도 일관성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의 용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프레소 머신 구매하실 때 보시면은 보일러 용량이 나와 있어요. 이게 비싸면 비쌀수록 보일러 용량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압이 중요하다. 압력에 필요한 부품이 뭐라 그랬어요? 펌프, 그쵸? 펌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로터리 펌프, 베인이라고도 하죠. 로터리 펌프와 바이브레이션 펌프. 로터리는 압력을 어떻게 생성해 주냐면 차가운 물이 급수가 되면은 로터리는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빠르게 돌아가면서 급수와 압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브레이션 펌프는 피스톤이 빠르게 작동을 하면서 새로운 물을 밖으로 밀어내 주면서 압력을 만들어 줘요. 아무래도 바이브레이션 펌프가 소음이 좀 더 높아요. 로터리 펌프가 더 비싸고 크고 압력을 더 일관성 있고 더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바이브레이션 펌프는 좀 더 작고 저렴하지만 압력을 약간 빠르게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로터리 펌프는 보통 되게 큰 상업용 머신에 많이 쓰이고 바이브레이션 펌프는 가정용에 많이 쓰여요. 로터리 펌프의 압력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로터리 펌프는 0바에서 9바까지 좀 더 빠르게 올라가고 그래서 9바를 유지를 좀 잘합니다. 바이브레이션 펌프는 0바에서 9바까지 약간 좀 천천히 비교적 천천히 올라가고 9바에서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약간 바이브레이션 펌프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것과 로터리 펌프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거는 아무래도 뉘앙스가 달라요. 동일한 세팅으로 추출했을 때 로터리 펌프가 좀 더 에스프레소를 잘 추출해주고 잘 밀어주고 질감이 좋고 텍스처가 좋고 농도가 좋은 느낌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주고요. 바이브레이션이 약간 좀 더 부드럽고 살짝 농도가 좀 낮은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줍니다. 하지만 요걸 이해하고 있으면 더 좋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더블 보일러, 이제 멀티 보일러라고도 하죠.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어때요? 이 온도와 압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발전이 되고 또 부가적인 어떤 편의 기능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더 비싸져요. 그죠? 아까 제가 제가 수직으로 세로로 그렸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 머신들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어요. 70% 물, 30% 수증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HX 보일러가 있습니다. 마누스라든지 가정용 머신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카페에서 사용하시는 굉장히 많은 머신들이 이 방식일 텐데 여기에 관이 하나 관통을 합니다. 그리고 펌프에서 이 관 쪽으로 물을 가고 또 급수에서 이 보일러로 따로 가는 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물로 이제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추출한 물이 자 HX 보일러들이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안에 관이 관통을 해요. 이 안에 있는 물을 많이 쓰면은 계속 온도가 불안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물을 쓰는 게 아니라 급수를 해서 펌프로 이동되는 물들이 이렇게 관을 지나면서 보일러 온도가 높아졌죠. 그럼 간접 히팅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뜨거워지죠. 그게 그룹 헤드로 이동해서 추출수로 흘러 들어가요. 추출하기 전에 이 관을 통해서 올라간 또 신선한 물들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도를 맞춰주는 게 히트 앤 익스체인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물들은 이제 온수로만 사용이 되고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스팀 밸브로 올라갑니다. 온도가 125도의 온도니까 이런 머신이 열수가 많은데 열수는 뭐냐면 여러분들 에스프레소 머신을 탁 틀었을 때 지글지글 끓는 물들이 막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열수를 나오지 않게 우리가 추출하기 전에 항상 미리 물을 많이 빼주고 열수가 나오지 않게끔 기다렸다가 온도가 안정이 되면은 다시 추출을 눌러주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출을 하는데 그 열수가 이런 그룹 헤드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계속 물들이 순환하면서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게 됩니다. 과도하게 높은 온도로 물의 온도가 높아졌을 때 여기에서 끓는 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수를 빼줘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일러가 이제 하나가 아니야. 2개, 막 3개 이렇게 늘어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 안정성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자재값은 더 들어가니까 머신은 더 비싸지겠죠. 그런 게 이제 하이엔드 머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어때요? 보일러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룹 헤드 쪽에 하나가 들어가죠. 여기에서 물이 한 번 더 데펴지고 그 물이 그룹 헤드 쪽에 가서 또 보관이 돼요. 그러면 어때요? 온도가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뭐 여기서 예를 들어 92도로 세팅을 해준다면 좀 더 92도에 가깝게 추출이 되겠죠. 듀얼 보일러가 있다고 무조건 하이엔드 머신이야는 아니지만 하이엔드 머신의 어떤 한 가지 조건인 거죠. 이 구조를 이해하면은 좀 어떤 거를 알 수가 있냐. 예를 들어 내가 언제 하다가 스팀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떤 걸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물이 없다. 그쵸, 물이 없다. 뜨거운 물이 없으면 스팀이 안 나오겠죠. 아니면 뭐 스팀을 통하는 관로가 뭐 막혔다. 혹은 이 보일러의 온도가 너무 내려갔다. 그러면 압력이 너무 낮아지니까 스팀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머신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사고해서. 그리고 내 보일러의 리터가 몇 리터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로 에스프레소를 빠르게 추출해야 되는지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부품 중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플로우미터라는 거예요. 플로우미터. 자, 플로우미터가 뭐냐면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물량을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에스프레소를 한 17g 커피를 담고 한 40g을 추출을 했다. 그럼 내가 매번 저울을 놓고 쓰기 싫어. 그러면 40g을 저장해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저장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생겼는데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물이 이렇게 나올 때 물을 어떻게 저장해 놓냐? 그람수 기반으로 저장해 놓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40g을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40g이 나오는 동안 이게 몇 바퀴 돌았나 그 회전수를 측정해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회전수로 물을 내보냅니다. 근데 내가 원두를 담는 값이 달라진다고 해봐요. 내가 세팅을 17g을 담아서 했는데 내가 갑자기 이번에는 좀 극단적으로 10g을 담아서 추출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두량이 적어졌죠. 원두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도 적어져요. 일정 양의 물이 원두 안에 스며드는데 그 스며드는 물의 양이 적어집니다. 얘는 동일하게 도는데 나오는 추출량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물 양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전에 저장해놨던 그람수 안에서 40g을 추출할 때 몇 바퀴 돌았냐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바퀴만큼 돌아서 물을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하시면 세팅하실 때 편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은 이 CRM3605 이런 머신은 또 다릅니다. CRM3605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많이 쓰는 에스프레소 머신들은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CRM 머신은 되게 저렴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저렴할 수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압력과 온도가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얘는 온도를 지키는 게 보일링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서모 블럭 혹은 서모 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보일링 시스템을 사용을 해요. 그거는 요렇게 물이 안에 지나가는 동안 급속도로 가열을 해주고 요걸로 이제 포터필터에서 추출을 할 수 있도록 요게 이제 추출수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열된 물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스팀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펌프가 있고요. 보일러가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머신이 훨씬 더 작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서머블럭이나 서머코일들은 히팅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을 급속도로 빨리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열 시간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 보일러를 쓰고 있는 머신들은 거기에 보일러 용량대로 물을 채워야지 그 많은 물들을 가열해야지 이러려면은 예열하는 시간이 그만큼 되게 많이 길어져요. 그래서 머신을 켜놓고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얘네들은 예열할 시간이 별로 필요 없네. 그러니까 가정용 머신들이 어때요?
그냥 키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 펌프는 더 작은 펌프인 바이브레이션을 씁니다. 이러니까 저렴해질 수 있는 거고 작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스팀과 추출이 동일한 노즐에서 사용을 하죠. 아까 보일러는 어땠어요? 보일러가 있고 그 위에 수증기로 스팀을 쓰고 아래에 있는 물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스팀과 추출이 동시에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머신들은 동일한 급수로 빠르게 데워서 스팀과 추출을 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추출을 한다? 그러면 스팀을 못해. 스팀을 한다? 추출을 못해.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리고 어때요? 얘는 보일러에 물도 없어. 예열 시간이 더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온도 유지가 그만큼 좀 불안정하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머신을 타이트한 루틴으로 추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왜냐면 매장에서는 많게는 막 1000잔도 뽑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제 그런 머신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머신들은 온도 유지가 좀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추출 루틴을 너무 타이트하게 많이 가져간다면 커피 맛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어제는 분명히 이런 맛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뭐 한 10잔 정도를 연속으로 뽑아왔어. 그러면 10잔째는 분명히 온도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온도가 떨어지면 커피 맛이 달라지겠죠. 그랬을 때 커피 맛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염두에 주시고 추출을 조금 더 루틴을 타이트한 게 아니라 좀 더 시간차를 두고 하시면은 좋다라는 거죠. 이런 머신들은 이제 급수가 자동으로 되는 머신들도 있지만 물통이 있어요. 물통이 이렇게. CRM360호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물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통에 담고 이렇게 펌프를 통해서 급수가 되고 코일을 지나가면서 추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자, 이제 그라인더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라인더는 호퍼가 있고요. 상분할과 하분할이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라인딩 돼서 여기 이제 챔버가 있는데 이렇게 본체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호퍼 안에 원두를 넣으면 이쪽 안에서 그라인딩이 되고요. 그게 이제 도저 챔버로 나오는 거죠. 이 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플랫버와 코니컬버. 플랫버는 말씀드린 평도라고도 하는데 상분할과 하분할이 이렇게 길쭉해서 맞닿아서 분쇄를 하는 거고요. 코니컬벌은 우리가 이제 원추형버라고도 하는데 안에 이제 길다란 그 내부 칼날이 있고 외부 칼날이 있습니다. 안에 칼날이 빠른 속도로 돌면서 원두를 분쇄해주는 그런 버입니다. 자, 이 아이탑은 코니컬버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하이엔드 그라인더인데 얘는 다 플랫입니다. 그리고 플랫버와 코니컬버의 차이가 뭐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힘든데 플랫버가 단맛이 좋고 코니컬버가 좀 더 향미 표현이 좋다, 좀 더 산미도 잘 살고, 코니컬버가 분쇄 입자가 분포도가 넓어요. 플랫버가 좀 더 균일하게 분쇄를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니컬 썼다가 플랫 썼다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없어요. 그렇게 호환할 수 있는 거는 그라인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네요. 근데 이렇게 두 개 달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는 플랫, 하나는 코니컬에서 한쪽으로 모여가지고 그거를 블렌딩해서 쓸 수 있도록. 좋네. 근데 그게 이제 추출을 할 때는 분쇄 분포도가 너무 균일하지 않고 다르면은 추출이 항상 채널링이 많이 나요. 패턴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 채널링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라인더 회전수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라인더 회전수를 우리가 RPM이라고 하는데 그라인더 회전이 더 빠르면 빠를수록 원두가 더 빨리 갈리겠죠. 그래서 상업용 그라인더는 장사하는데 원두가 너무 천천히 나오면은 답답해서 언제 장사해요, 그죠? 빨리 갈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RPM이 빠른 버를 써야 될 뿐만 아니라 버의 크기도 또 크면 클수록 더 좋아요. 분쇄 품질도 더 좋아지고 분쇄 속도도 더 빨라지고요. 그래서 버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또 가격이 낮아지고요. 버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버의 재질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버의 재질이 또 스테인리스냐 SSP냐 다이아몬드 뭐 여러 가지 코팅 또 방식이 있어요. 제조사마다. 그런 방식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버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원두를 계속 분쇄하면 분쇄할수록 날이 무뎌져요. 그래서 너무 많이 쓰면은 또 분쇄도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버도 소모품이어서 갈아줘야 된다. 가정용 머신들은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커피 양으로 말하거든요. 그라인더도 뭐 원두를 뭐 히팅을 해주냐 쿨링을 해주냐 뭐 이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거를 시간 기반으로 분쇄를 해주냐 무게 기반으로 분쇄를 해주냐 라고 기능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그라인더를 쓰신다면은 시간 기반의 그라인딩 시스템을 쓸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에서 내가 15g을 분쇄를 하고 싶어. 그래서 15g이 나오는 시간을 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반으로 다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15g이 나오는데 2.5초가 걸렸어. 다음에는 얘가 그 2.5초를 저장하고 2.5초 동안 그라인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맹점이 뭐냐, 초로 분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두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달라지면은 그람 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초로 그라인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라인더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다. 근데 좋은 커피를 위해서는 그라인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구조, 그라인더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실습할 이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라인더의 기능들 그리고 커피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한 추출 루틴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 언스페셜티 에듀에 보다 너무나도 훌륭한 바리스타 분들이 클래스를 그쪽에 또 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고 저희도 클래스를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한 강의들, 더 커피를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스페셜티 에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커피계의 자칭 1타 강사 안서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보통 시간차는 그럼 평균 얼마 정도 가져가면 좋을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2잔 정도 연속 추출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 2잔 만약에 연속으로 추출했다 그러면 약간 한 3분에서 5분 정도 휴지기를 가졌다가 그 다음 또 한 2잔을 추출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텀을 가져가 주는 게 좋습니다.